고졸 엄마의 지방대 나온 딸이라니 강남 바닥에 소문나면 내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우아한 와인잔 너머로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얼음송곳처럼 날아와 어머니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주제 파악하고 깨끗하게 물러나요. 우리 아들은 재벌 사위 소리 들으며 날아오를 인재예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고졸 엄마의 숨겨진 비밀을, 그리고 그 지방대 나온 딸이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에이스 변호사라는 사실을, 그들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나락으로 추락시킬 한 변호사의 통쾌한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싸늘한 정적이 감돌던 VIP 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은은한 샹들리의 조명 아래 먼저 와 있던 정아가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메뉴판을 보고 있었죠. 룸 안으로 들어온 하준이 밝은 표정으로 다영과 다영의 어머니를 정아에게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제 여자친구 다영이고요. 이쪽은 다영이 어머니세요. 정아가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백화점 마네킹처럼 미동도 없이 쌀쌀맞은 목소리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준이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다영입니다. 하준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다영이 허리를 굽히며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옆에 있던 명희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다영이 엄마 김명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정화의 날카로운 시선이 명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분명 격식을 차린 검은 정장이었지만 시장에서 급하게 사입은 듯한 저렴한 티가 역력했죠. 정화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비틀리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화가 억지로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머, 어서 앉으세요. 저희 동네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여기가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서 제가 이쪽으로 하자고 하준이한테 고집을 좀 부렸네요.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자마자 정화가 두꺼운 와인 리스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와인 한 잔씩들 하시겠어요? 이 집 와인이 보통이 아니에요. 프랑스 현지 와이너리에서 직접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다영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명희가 가만히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해서요. 그냥 물 한 잔 부탁드립니다. 정화의 눈썹 한쪽이 휙 치켜 올라갔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인생의 즐거움을 반은 모르고 사시는 거네. 마침 주문을 받으러 온 웨이터에게 정화가 유창한 프랑스어 발음으로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저희가 매번 오면 마시는 와인 알죠? 2015년 빈티지로 부탁해요. 웨이터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고 사라지자 정화가 드디어 본론을 시작하려는 듯 다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화가 턱을 살짝 치켜들며 물었습니다. 우리 하준이한테 듣자니 변호사라면서요? 회사는 어디 다녀요? 다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온 로펌에 재직 중입니다. 기업 법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순간 정화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 가온 로펌? 거기 아주 유명한 곳 아니에요? 저희 회사도 거기에 법률 자문 맡기고 그러거든요. 너무 반갑네. 하준이 이때다 싶어 자랑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다영이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로펌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에이스라고요. 정화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거 참 잘 됐네. 그런데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다영이 아주 잠깐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법학과 졸업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화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룸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때마침 웨이터가 가져온 와인을 정화가 신경질적으로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정화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지방대 출신이구나. 목소리에 실망감이 칼날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하준이 다급하게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실력이 중요하지 학교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정화가 하준을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얘는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니야. 법조계가 어떤 덴데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대한민국에서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데. 다영의 두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정화는 멈추지 않고 다영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가온 같은 대형 로펌은 더하지 않아요? 상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대기업 오너의 임원들일 텐데 어디 지방대 나왔다고 하면 속으로 얼마나 무시하겠어. 명희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딸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다영이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화가 보란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력? 다영 씨는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구나. 실력 위에 인맥이고 인맥 위에 학벌이에요. 서울대 나온 판검사들이 지방대 나온 변호사 말을 얼마나 귀담아 들을 것 같아요? 하준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정화가 하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틀린 말했어? 다 네 앞날을 걱정해서 하는 소리 아니야. 제가 우리 하준이 서울대 보내려고 강남족 집게 과외 선생한테 한 달에 얼마를 쏟아부었는지 아세요? 그 덕에 하준이가 지금 대기업에 번듯하게 다니는 거라고요. 명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정화가 명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받았습니다. 그럼요. 저도 그냥 노는 사람 아니에요. 태영 상사 격리부장입니다. 직원만 200명이 넘는 꽤 건실한 중견기업이죠. 하준은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화가 다시 다영에게로 도끼 어린 시선을 돌렸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할게요. 지방대 나온 변호사가 이 험한 서울 바닥에서 그것도 결혼까지 하고 나중에 애까지 낳으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싶네요. 다영의 젓가락이 허공에 멈춘 그 순간 정화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공격의 화살을 돌리려는 듯 정화의 차가운 시선이 이번에는 명희에게로 향했죠. 정화가 마치 취조하듯 명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영이 어머님은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하준이한테는 얘기를 못 들어서. 명희가 행여나 물컵을 깨뜨릴세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시장에서 조그맣게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정화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반찬 가게라고요?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학력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참다 못한 하준이 테이블 아래로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왜 물으세요? 무례하잖아요. 정화가 하준을 매섭게 째려보며 팔을 뿌리쳤습니다. 얘는 궁금하니까 묻는 거지.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 정도도 서로 모르고 어떻게 합쳐? 명희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게 전부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요. 정화의 입가에서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화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며 느긋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그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고 시선은 가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다영은 더는 어머니가 상처받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준이 다시 한번 정화의 팔을 건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다른 이야기 하시죠. 정화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준의 손을 탁 쳐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왜 바른 말에서 찔려? 솔직히 말해봐. 이런 집안이 네 출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어? 명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손 때문에 컵 속의 물이 잔잔한 파도를 일으켰죠. 다영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화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다영을 노려보며 받아쳤습니다. 무슨 말이긴. 부모의 무식은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법이야. 배운 게 없으니 저렇게 목소리만 높이는 거 봐. 이게 바로 가정교육의 수준이라고. 정화의 독설에 명희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가 못나고 부족해서 우리 딸 앞길을 막는군요. 다영이 우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아 안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정화가 팔짱을 끼고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 어디 근본도 모를 집안하고 우리 하준이를 엮으려고 한 게 잘못이지. 고졸 엄마의 지방대 나온 딸이라니 강남 바닥에 소문나면 내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정화는 테이블 위에 계산서를 집어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나가버렸습니다. 싸늘한 정적 속에 남겨진 세 사람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의 차가운 대리석만이 다영의 들끓는 속을 식혀줄 것 같았습니다. 다영이 거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서름에 자꾸만 손이 엇나가 립스틱이 입술을 비뚤게 비집고 나갔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정화가 들어섰습니다.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칼날처럼 부딪혔습니다. 정화가 다영의 옆 세면대로 다가가 핸드백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준이랑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허황된 꿈 아직도 꾸고 있는 건 아니죠? 다영은 대답 대신 파우치의 지퍼를 천천히 끝까지 올렸습니다. 정화가 손을 씻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하준이한테 드린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요? 강남 8학군에서 최고로 비싼 과외만 붙여서 키웠어요. 다영이 더는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아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정화가 어느새 다영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페이퍼 타올로 손을 닦아 휴지통에 던져 넣은 정화가 다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쌓아 올린 내 소중한 탑을 겨우 지방대학 출신 여자가 가져가겠다고? 말이 안 되지. 다영이 가방 끈을 움켜쥔 주먹에 하얗게 뼈마디가 드러났습니다. 정화가 다영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하준이는 앞으로 재벌 사위 소리 들으며 훨훨 날아오를 인재예요. 그러려면 날개가 되어줄 여자를 만나야지 당신처럼 발목이나 잡을 여자가 아니라. 정화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하고 깨끗하게 물러나요. 하준이한텐 알아서 잘 말하고 다영 씨 배경으로는 절대 우리 집 며느리 못 되니까. 다영이 경멸의 시선으로 정화의 손을 피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화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유유히 화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화장실 안 다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과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듯 붉게 달아오른 눈가만이 그녀의 참담한 심정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날 저녁
다영의 집 앞 골목에 하준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하준이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의 다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영이 팔짱을 끼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하준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엄마 대신 사과하러 왔어. 정말 미안해. 다영이 코웃음을 치며 현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 사과를 왜 하준 씨가 해? 잘못한 사람이 직접 해야지. 하준이 문틈으로 발을 밀어 넣으며 애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기는 없었어. 그냥 날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다영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랑이 우리 엄마를 모욕할 핑계가 돼? 하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다영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예민하다고?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준 씨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해? 하준은 잠시 망설이다 최악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엄마 말씀이 전부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집안 사람이 되려면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는 거고. 그 순간 다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다영이 경멸의 눈빛으로 하준을 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너도 내 엄마랑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다영이 차갑게 몸을 돌렸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었어.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습니다. 하준이 닫힌 문 밖에서 다영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다영이 차갑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린 사는 세계가 다르지. 너희가 사는 그 잘난 세계, 내가 지옥으로 만들어줄게. 다영은 밤새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눈물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결국 동이 트기도 전에 다영은 로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의 서늘함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영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밤새 뜬 눈으로 지센 다영의 퀭한 얼굴을 비쳤습니다. 바로 그때 상견례 자리에서 거들먹거리던 정화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태영 상사 격리부장이에요. 회계는 제 손바닥 안에 있죠. 다영이 무언가에 홀린 듯 중얼거렸습니다. 태영 상사, 격리부장, 박정화. 다영은 곧장 로펌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분노로 떨리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재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검색창에 태영 상사 4글자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힘주어 눌렀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다영의 눈이 한 파일에 꽂혔습니다. 2년 전 회계 감사 관련 법률 자문 의뢰서. 다영이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책임자 서명란에는 격리부장 박정화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불투명한 자금 흐름 재미있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자 명희가 보온 도시락을 들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긴 어쩐 일이에요? 다영아, 아침밥도 안 먹고 나간 게 마음에 걸려서 왔어. 마음은 좀 괜찮아? 명희가 딸의 책상 위에 도시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다영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런데 마침 잘 오셨어요. 제가 재미있는 걸 좀 발견했거든요. 명희가 주머니에서 돋보기 안경을 꺼내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영이 법률 자문 내용을 짚어보는 동안 명희의 시선은 복잡한 숫자들로 가득한 회계장부 첨부 파일에 고정되었습니다. 갑자기 명희가 손가락으로
화면의 한 부분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다영아, 이거 이상하다. 이 계좌, 돈이 뭉텅이로 들어왔는데 나간 용처가 업무 추진비라고만 되어 있어. 근데 금액이 너무 커. 다영이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걸 볼 줄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명희가 마우스를 능숙하게 움직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만 했을 때 꿈이 변호사였어.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는 못했지만 법률사무소에서 5년간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게 이거야. 너 대학 다닐 때 내 전공 서적 내가 더 재밌게 봤다. 다영이 처음 듣는 이야기에 입을 살짝 벌렸습니다. 그때 다영의 머리에 한 가지 의문이 스쳤습니다. 엄마, 그런데 이상해요. 이렇게 대놓고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데 어떻게 2년 전에 우리 로펌에서 자문까지 받고도 무사했던 걸까요? 명희가 코웃음을 치며 서류 제목을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저 여우 같은 여자가 로펌에다 우리 회사 비리 좀 잡아주세요 하고 자기 장부를 통째로 맡겼겠니? 절대 아니지. 그럼요. 명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뻔하지. 문제가 될 만한 서류 몇 개만 교묘하게 골라서 가져간 거야. 그러고는 이런 식으로 경비 처리하는 게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하고 순진한 척 물어봤겠지. 자기 범죄 수법에 구멍은 없는지 변호사를 상대로 시험해 본 거야. 다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 자기 범죄를 숨기려고 로펌을 이용했다고요? 그래. 아마 가온에서는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만 해줬을 거야. 그런데 저 여자는 그 답변서를 최고 로펌도 문제없다고 인정한 서류라며 비자금 방패막이로 써먹었을 게 분명해. 다영이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으로 교활한 여자였네요. 명희가 다시 화면에 집중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저 여자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게 딱 하나 있거든. 바로 우리 집. 자문을 해준 변호사는 이 서류들을 파고들 이유는 없으니까 말 그대로 자문만 해주는 변호사였을 테니까. 하지만 변호사가 이 서류를 파고들면 허점이 너무 많아. 두 사람은 다시 화면 속 숫자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영이 거래처 계좌 목록을 보던 중 익숙한 은행과 계좌번호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영이 자신의 개인 파일에서 무언가를 빠르게 찾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결혼 준비를 위해 하준과 주고받았던 계좌 정보였습니다. 다영이 두 개의 화면을 번갈아 보며 소리쳤습니다. 찾았다. 엄마, 이거 이하준 계좌예요. 거래처인 척 위장해서 아들한테 회사 돈을 직접 싸주고 있었어요. 그동안 하준이 자랑했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억대의 외제 차할부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영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회사 돈 훔쳐서 아들한테 쏟아부었던 거네요. 명희가 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다영아,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야. 가온에서 자문받을 땐 이게 아들 계좌라는 걸 숨겼겠지. 다영이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예요. 명희가 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딸. 변호사는 법으로 말하는 거지.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알려줘. USB 저장 장치에 파일이 복사되는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것은 한낱 고졸 아줌마와 철없는 딸이 아닌 무서운 복수의 화신이 태어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퇴근해 집으로 돌아온 다영의 집 거실불은 밤이 깊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로펌에서의 광적인 분노와 흥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는
프린트된 은행거래 내역과 법률 서류들이 전투 작전 지도처럼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뜨겁던 분노가 차갑게 식어 이제는 얼음보다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결심이 되었습니다. 다영은 식어 빠진 차를 기계적으로 마시며 서류 뭉치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명희는 딸의 마른 어깨를 조용히 쓸어주었습니다. 명희가 돋보기 안경 너머로 날카롭게 화면을 꿰뚫어 보며 말했습니다. 다영아, 회사 돈을 거래처로 위장해서 아들 통장에 넣은 거, 이건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하는 횡령 증거야. 하지만 다영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요, 이하준 엄마가 순순히 네, 제가 훔쳤어요 하고 인정할까? 절대 아니지.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야. 이하준이 정상적인 용역을 제공한 거래처였다고 우기거나 아니면 자기는 몰랐는데 아랫사람이 실수한 거라고 꼬리를 자르려고 하겠지.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다영이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법정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이 먹힐 때가 있어. 그래서 필요한 거야. 이 돈이 정상적인 거래 대금이 아니라 저 모자의 허영심과 가짜 명예를 사는 데에만 쓰였다는 걸 만천하에 공개해서 저들이 감히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야 해. 그 말에 다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영은 결혼 준비 당시 하준이 알려주었던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이하준의 주거래 계좌 내역이 뜨자 명희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찾았다. 다영이 외쳤습니다. 태영 상사에서 보낸 돈이 매달 입금되고 매월 25일이면 어김없이 거액이 카드사로 이체된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다영은 망설임 없이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월별 명세서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롤렉스 시계, 외제 차 리스비, 명품 가방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대학교 동문회 발전 기부금이라는 항목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영의 입에서 허탈하고 서늘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이 훔친 돈으로 만든 허상이었어. 명희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전부 인쇄해서 내일 아침에 검찰청에 갖다 주자. 이런 나쁜 인간들은 하루라도 빨리 콩밥을 먹여야지. 명희가 서류를 챙기려는 순간 다영이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막았습니다. 다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명희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다영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정보를 얻은 방법은 명백한 불법이에요. 이걸 그대로 제출하면 저쪽 변호사는 이게 위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거예요. 최악의 경우 저들이 오히려 저를 고소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런데 엄마가 너무 흥분했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명희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쳤습니다. 다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교활하고 똑똑하게 움직여야 해요. 우리는 저들에게 증거를 직접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묻힌 곳에 보물지도를 던져주는 거죠. 보물지도? 네. 국세청이나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할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요. 다영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태영 상사에서 어상사라는 이름으로 이하준의 K은행 계좌로 매달 얼마가 입금되는지, 그리고 그 돈이 매달 며칠에 어느 카드사로 빠져나가는지 작년 5월 카드 명세서에 있는 동문회 기부금 내역까지 정확하게 알려줄 거예요. 다영의 계획을 깨달은 명희의 얼굴에 감탄이 서렸습니다. 아, 그럼 제보를 받은 쪽에서 합법적으로 영장을 받아서
다시 증거를 찾아내게 만드는 거구나.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저 숟가락으로 밥상을 툭 쳐서 저들이 알아서 밥을 떠먹게 만들면 돼요. 박정아와 이하준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말이죠. 다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달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모든 계획이 담긴 USB와 함께 이제는 망설임이 사라진 붉은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영이 이하준의 동문회 시상식 날짜에 피처럼 붉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제보 시점은 동문회 시상식 바로 직전이 좋을 거예요. 수사가 가장 무르익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들의 가면이 벗겨지도록 명희가 그런 딸의 뒷모습을 굳은 신뢰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딸, 근데 너 정말 괜찮니? 괜찮아요. 이건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니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다시는 사람 우습게 아는 버릇.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그 오만함. 뿌리까지 뽑아버릴 거예요. 달력에 그려진 붉은 원이 마치 지옥으로 통하는 문처럼 보였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완벽한 법적 설계를 마친 잔인한 심판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아와 이하준 모자를 향한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의 설계도가 완성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다영은 자신의 로펌 사무실 전망 좋은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이하준이라는 이름을 향해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다영은 이내 차가운 결심으로 그 떨림을 잠재웠습니다. 이것은 연기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 위에 막이 오르는 소리였습니다. 세 번의 연결음 끝에 경계심과 의아함이 뒤섞인 하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다영아? 갑자기 웬일이야? 다영은 전화기를 살짝 떨어뜨려 심호흡을 한 뒤 다시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한순간에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준 씨 나야. 미안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 다영의 목소리에는 완벽하게 계산된 눈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준이 잠시 침묵하다가 의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다영이 전화기 너머로 들릴 만큼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으면서 생각해봤는데 하준 씨 말이 맞았던 것 같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봐. 하준의 목소리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영아, 정말이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다영이 책상 위 티슈를 뽑아 눈가를 닦는 소리를 일부러 내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이야.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어머님 말씀도 이해가 될 것 같아. 다 아들인 너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셨던 거겠지. 전화기 너머로 하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다영아, 네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난 네가 완전히 돌아선 줄 알고. 다영은 계속해서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러시더라. 앞으로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맞춰가야 하는 거라고. 그 말에 하준의 목소리가 의기양양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역시 현명하신 분이야. 그래, 다영아. 그게 맞는 거야. 다영이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경멸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하준 씨,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이미 다영을 용서한 너그러운 남자가 된 하준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부탁? 뭐든지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다영이 가장 애처로운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에 대학 동문회에서 상 받는다고 했지? 나 거기 같이 가고 싶어 가서 어머님한테 용서도 구하고. 하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거긴 왜 갑자기?
다영의 목소리가 절박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동문회 상 받는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었거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기도 하고. 그날 어머님 기분도 좋으실 테니 마음을 좀 풀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도 이제는 이해하고 노력하고 싶어. 우리 관계를 위해서. 하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정말 오고 싶다고? 다영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이야.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다는 의미로 거기 같이 가면 안 될까? 하준이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괜찮겠어? 엄마가 혹시라도 또 상처 줄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다영이 기다렸다는 듯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니, 오히려 잘 됐어. 어머님께도 다시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릴게.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릴 거야. 그 말에 하준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다영아, 정말 고맙다. 네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어주다니. 다영이 다시 한번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변해야지. 하준 씨를 사랑한다면 하준 씨 가족도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준이 완전히 감동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영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다영이 역겨움을 참으며 억지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내가 우리 동문들한테 얼마나 예쁘고 현명한 여자친구가 있는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다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하준 씨. 정말 고마워. 하준이 목소리를 깔며 으스댔습니다. 내 여자친구인데 당연히 같이 가야지. 그날 오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변호사, 의사, 대기업 임원들이야. 거기서 인맥도 쌓고 너한테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다영이 모든 감정을 지운 얼굴로 작게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나도 그날 제일 예쁘게 하고 가야겠네. 물론이지. 그날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 하준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다영이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차갑고 건조한 얼굴 위로 뱀처럼 서늘한 미소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다영은 어제 동그라미를 쳤던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영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 톡 두드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자, 미끼는 던져졌고 이제 남은 것은 월척을 낚아 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다영이 미끼를 던진 그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는 호텔 연회장 안은 성공이라는 가면을 쓴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준이 자랑하던 그 세계, 그리고 다영이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거짓의 성이었습니다. 진주 목걸이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정화는 무리의 여왕벌처럼 지인들 사이를 오가며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와 정화에게 물었습니다. 어머, 정화 씨. 오늘 시상식의 주인공, 우리 하준이는 어딨어? 정화가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요즘 회사에서 아주 능력을 인정받아서 곧 승진할 거라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여성이 부럽다는 듯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이하준이야. 어쩜 아들 교육을 그렇게 잘 시켰어? 정화가 손부채로 입을 가리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려? 그저 어려서부터 최고만 입히고 최고만 먹이고 최고만 가르쳤을 뿐이에요. 아낌없이 투자했죠.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하준이 다영의 허리를 감싸고 등장했습니다.
몸에 달라붙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다영은 우아하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정화는 다영을 발견하고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 애가 여길 왜? 정화가 속으로 혀를 차는 순간 하준이 다영의 손을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하준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정화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영을 쏘아봤습니다. 어머나, 다영 씨도 왔네? 다영이 완벽하게 순종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화 옆에 있던 여성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다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정화가 마지못해 마치 길에서 주운 물건을 소개하듯 말했습니다. 아, 하준이 여자친구예요. 한 여성이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너무 예쁘시네. 하시는 일은 뭐예요? 다영이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 변호사 너무 멋지다. 그 말에 여성들의 눈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정화가 재빨리 끼어들어 다영의 말을 잘랐습니다. 에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독이 묻은 화살이 날아왔지만 다영은 그저 미소로 받아냈습니다. 모든 모욕은 나중에 이자로 돌려받을 예정이었으니까요. 하준은 금세 다른 동기들에게 둘러싸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마치 전리품을 전시하듯 다영을 데려왔을 뿐 함께할 생각은 없어 보였죠. 정화가 다영의 옆으로 바싹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들리지 않게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내까지 낄 자리가 아니라는 걸 똑똑히 봐두라고 하준이가 일부러 부른 걸 거야. 다영이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리며 정화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집안, 우리 아들이 속한 세상의 수준이야. 아무나 끼는 게 아니라고. 다영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비싼 와인보다 더 짜릿한 복수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정화가 주변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부장판사에, 검사장에, 대기업 임원들이야. 너 같은 애가 감히 말이나 섞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영이 순진한 학생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분들만 모이셨네요. 정화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하고 우리 하준이 인생의 걸림돌 될 생각하지 말고 깨끗이 물러나. 다영이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깊이 새겨들을게요. 저편에서 하준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듯 했습니다. 한 남성이 하준의 어깨를 치며 외쳤습니다. 이하준, 소문 들었어. 여자친구 엄청난 미인이라며. 어디 있어? 하준이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가리키듯 거만하게 다영 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기 있잖아. 내 여자친구. 끝내주지. 남자들의 감탄하는 시선이 다영에게 쏟아졌지만 하준은 다영을 불러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화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다영에게 속삭였습니다. 맞지? 우리 하준이가 저렇게 인기가 많아. 넌 그냥 저렇게 멀리서 구경이나 하는 장식품일 뿐이야. 다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잘 보여요. 그때 연회장 한쪽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이라이트인 자랑스러운 동문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준이 그제야 다영에게 다가와 의기양양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다영아, 어때? 분위기 좋지? 다영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대단하다. 네가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지 알겠어.
하준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지? 이런 곳에 와야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야. 바로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 그럼 올해 가장 자랑스러운 동문상, 그 영광의 주인공을 발표하겠습니다. 하준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것을 확신하며 무대를 향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정화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누구도 잠시 후에 이 화려한 무대가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무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사회자가 트로피를 높이 들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올해 가장 자랑스러운 동문상,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이하준 동문입니다. 그 순간 연회장 전체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준은 기다렸다는 듯 그러나 완벽하게 계산된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 동문들과 의기양양하게 악수를 나누며 하준이 외쳤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제가요? 정화는 마치 자신이 상을 받은 것처럼 가장 앞자리로 달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 내 아들 이하준이야. 정화의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준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연회장 뒤편 그림자 속에 서 있는 다영도 다른 사람들처럼 무표정하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벌어질 잔혹한 연극의 관객처럼 말이죠. 하준이 마이크를 잡고 거짓 겸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화는 손수건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저의 존경하는 어머니 덕분입니다. 하준이 무대 아래의 정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최고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낌없이 투자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화의 어깨가 한껏 으쓱 올라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화를 향해 부러움과 존경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 자리를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하준이 연회장 뒤편의 다영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쏠리자 다영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 다영이에게도 이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이 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준이 90도로 인사를 하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띵, 띵, 띵동. 연회장 곳곳에서 울리기 시작한 휴대폰 알림음이 박수 소리를 조금씩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였던 소리가 이내 수십, 수백 개가 되어 연회장 전체를 기묘한 소리로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마치 전염병처럼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동문의 단톡방 좀 봐봐. 한 남성이 옆 사람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영 상사, 수백억 대 횡령 정황 포착? 격리부장 박씨 긴급 체포 예정? 다른 여성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정화는 주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며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화가 옆에 서 있던 지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그래요? 지인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정화를 피하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정화 자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 태영 상사 격리부장 박정화, 아들 명품 구매에 회사 돈 유용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정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이건 음해야. 정화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하준이 트로피를 든 채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연회장 전체가 이제는 노골적인 수군거림으로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였어? 그럼 저 상도 아들 유학비도 전부 횡령한 돈으로? 어머, 소름 끼쳐. 우리랑 같이 웃고 떠들었는데. 모든 존경의 시선이 한순간에 경멸과 조롱의 칼날이 되어 정화와 하준에게 박혔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한 줄로 늘어서서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시끄럽던 연회장이 순식간에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선두에 선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정화 씨 계십니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화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것을 하준이 겨우 붙잡았습니다. 하준이 어머니 앞을 막아서며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당신들 신분증부터 내놔. 수사관이 눈 하나 깜짝 않고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박정화 씨, 태영 상사 회계 부정 사건으로 조사할 게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정화가 공포에 질려 하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준아, 이게 다 뭐야? 내가 뭘 어쨌다고. 난 아니야.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전까지 이들을 부러워하던 시선은 이제 가장 자극적인 구경거리를 즐기는 하이에나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연회장 가장 뒤편 다영은 조용히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다영은 치밀한 계획하에 여러 언론사와 태영 상사 감사팀의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하준 동문상 시상식이 열리는 바로 그 시간에 기사를 터뜨려 주십시오. 모든 것은 오늘 이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추락하는 모자의 모습을 위한 완벽한 연출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정화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정화는 주변의 지인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이거 나. 정화의 비명이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준은 자랑스럽게 거머쥐었던 트로피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영은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들어 무너지는 모자의 모습을 향해 조용히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성공적인 공연을 마친 연출가처럼.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음습하게 내려앉은 검찰청 지하 취조실이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이 사방을 막고 있는 그곳에는 작은 철제 테이블과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파티장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던 정화가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화장품으로 가렸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잠 못 이룬 밤을 증명하듯 눈가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두꺼운 사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쿵소리가 나게 올려놓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정화 씨, 지금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정화가 도끼 서린 눈으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이건 명백한 음해고 음모라고요. 검사가 파일을 펼치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음모라. 그럼 이 수많은 계좌 내역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검사는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를 정화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류에는 정화가 유령회사를 통해 아들 이하준의 계좌로 돈을 빼돌린 기록이 날짜별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화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당신들이... 검사가 또 다른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태영 상사 내부 감사팀에서 특별 감사 후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은행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발부받은 박정아 씨와 아들 이하준 씨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서고요. 정화의 손이 수갑 찬 것도 잊은 채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화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누가, 어떤 년놈이 감히 나를 신고해. 검사가 그런 정화를 무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저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보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이 증거가 무엇을 말해주느냐입니다. 검사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2년간 총 15억 원. 확인된 금액만 이렇습니다. 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신 게 맞습니까? 정화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그건 잠깐 빌린 것뿐이라고. 우리 아들 사업 자금으로 잠깐 쓰고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단 말이야. 검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차용증이라도 받아두셨나요? 앉으시죠. 정화가 다시 주저앉으며 말을 바꿨습니다. 사실 아들 교육비 때문에 그랬어요.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까지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아요? 검사가 기다렸다는 듯 다른 자료를 정화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아드님은 이미 7년 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건 아드님 신용카드 명세서입니다. 명품 시계 구입비 1,200만 원, 외제 차 할부금 월 80만 원씩 24개월. 이것도 교육비입니까? 정화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것도 다 아들을 위해서였어요. 요즘 세상에 사회생활하려면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게 그런 게 다 필요하다고요. 검사가 기계적으로 다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8천만 원, 명문대 동문회 기부금 5천만 원. 이것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겁니까? 정화가 거의 울부짖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다 내 아들 미래를 위해서였다. 좋은 인맥 쌓으려면 그런 투자가 다 필요한 거라고. 당신들이 뭘 알아? 취조실 방, 어두운 관찰실이었습니다. 다영은 차가운 표정으로 일방향 거울을 통해 발악하는 정화의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영의 옆에는 담당 검사와 다영이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감탄하며 다영에게 말했습니다. 제보해 주신 자료가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해서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 실형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영이 거울 너머 정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일 뿐이죠. 옆에 있던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혹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신 건 아니시죠? 다영이 변호인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 일은 감정과는 별개입니다. 변호사로서 불법을 목격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의무니까요. 다영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검사의 추궁은 계속되었습니다. 동료 회계팀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박정아 씨가 중요한 회계 처리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혼자서만 처리했다고 하던데요. 정아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것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들 나를 시샘해서 내가 부장이라고. CCTV 영상도 있습니다. 밤늦게 주말에 혼자 사무실에 남아 서류 작업을 하는 모습이 수십 번 찍혔습니다. 박정아 씨. 검사의 마지막 한마디에 정화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화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내 아들, 내 새끼 남들한테 기 안 죽이고 잘 키우려고 한 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검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입니다. 정화가 갑자기 다시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전부 강다영 때문이야. 그 계집애가 우리 모자를 망치려고 작정하고 꾸민 짓이라고요. 검사가 정화를 제지했습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자꾸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정화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상견례 때 그 계집의 눈빛을 봤어야 했는데 지 엄마랑 똑같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겼는데. 검사가 길게 한숨을 쉬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3시간의 긴 조사가 끝나고 정화는 교도관에게 이끌려 취조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고 흰 복도 저편에 다영이 팔짱을 낀 채 정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습니다. 정화는 다영을 보자마자 다시 이성을 잃고 달려들려 했습니다. 역시 네 짓이었구나. 네가 꾸민 짓이지. 교도관이 정화를 제지하는 사이 다영이 조용히 정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박정아 씨. 정화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불러. 내까짓 게 뭔데. 다영이 정화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졸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우리 엄마 무시하셨죠? 정화가 숨을 헐떡이며 다영을 노려봤습니다. 다영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지방대학 출신은 당신 아들 같은 명문대 출신과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 감히 낄 생각도 말라고 하셨고요. 정화의 얼굴이 분노와 치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다영이 정화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똑똑히 보세요. 고졸 어머니를 둔 지방대학 출신 변호사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뭘 할 수 있는지. 정화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다영이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복도 저편으로 걸어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앞으로는 법정에서 사람 함부로 무시하고 살았던 죄까지 전부 죄값으로 치르시길 바랍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다영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박정아가 차가운 구치소 철창 안에 갇힌 지 일주일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 중 하나인 가온의 화려한 대리석 로비. 그곳의 고급 가죽 소파에 한 남자가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하준이었습니다. 동문회의 주인공이었던 며칠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몸에 딱 맞던 최고급 정장은 구김살 투성이었고 와이셔츠 단추는 하나가 떨어져 나간 채였습니다. 까맣게 올라온 수염과 퀭하게 들어간 눈은 그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흘깃거리며 수군댔지만 하준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다영에게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다영 변호사님,
이하준 씨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약속은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감정 없는 다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2번 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차가운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에 다영은 이미 서류를 검토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준이 들어섰지만 다영은 서류에서 눈조차 떼지 않았습니다. 하준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도 다영의 표정에는 어떤 미동도 없었습니다. 다영이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앉아. 그 차가운 목소리에 하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준이 소리나게 의자를 끌어당기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영아, 이렇게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맙다. 하준의 목소리는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심하게 쉬어 있었습니다. 다영은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떼고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나 바빠. 10분 줄게. 용건만 말해. 하준이 초조하게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지금 구치소에 계셔.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데 보석 신청도 기각됐어. 다영은 아무 대답 없이 그저 하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준이 절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았어.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다영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다영의 무심한 반응에 하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다영아, 제발 나 좀 도와줘. 이제 너밖에 없어. 다영이 팔짱을 끼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건데? 하준이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간청했습니다. 우리 엄마 변호를 맡아줘. 네가 변호사잖아. 실력 있는 변호사잖아. 그 순간 다영의 입에서 짧고 날카로운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왜? 하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내로라 하는 변호사들 다 찾아갔어. 그런데 다들 안 된대.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수임료도 안 받겠다고 전부 거절했어. 다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똑똑한 변호사들이네. 질 게 뻔한 싸움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지. 하준이 다급하게 다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임료는 얼마든지 줄게. 지금 사는 아파트, 차, 명품 시계 전부 다 팔아서라도 줄게. 제발. 다영이 벌레 보듯 그 손을 차갑게 피하며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직도 모르겠어? 하준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야? 뭘 더 원하는 거야? 다영이 하준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며 말했습니다. 원하는 거 없어. 그냥 너희 모자 일에 아무 관심이 없다고. 그 말에 하준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준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대로 다영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다영아,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죽을지도 몰라. 평생 교도소에서 썩을지도 모른다고. 다영이 경멸의 눈빛으로 무릎 꿇은 하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 하준이 바닥에 머리를 찌울 듯 고개를 숙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쓰레기였어. 내가 전부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너희 어머니한테 막말할 때 내가 막았어야 했어. 내 편을 들었어야 했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다영이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준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내가 뭐든지 할게. 제발 우리 엄마 한 번만 도와줘. 다영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어, 이하준. 하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후회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문의 친구들 이제 아무도 내 전화 안 받아. 다들 날 피하고 수군거려.
다영이 관심 없다는 듯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누가 횡령범 가족이랑 엮이고 싶어 하겠어? 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인맥이라는 게 고작 그 정도 깊이였던 거지. 하준이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파트도 곧 팔아야 해. 변호사 선임비 때문에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다영이 다시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고 이제 8분 남았네. 하준이 다시 다영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듯 기어왔습니다. 다영아, 우리 사랑했잖아. 응? 우리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야? 다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 우리가 언제 진짜 사랑을 했는데? 하준이 다영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다영이 창가에 서서 텅 빈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너는 너의 트로피를 사랑했지. 네가 사는 세상에 어울리는 똑똑한 변호사 여자친구. 하준이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아니야, 정말이야. 나는 진심으로 너를. 다영이 하준을 돌아보며 말을 잘랐습니다. 사랑했다면 상견례 그 자리에서 우리 엄마를 보호했어야지. 내 엄마가 우리 엄마의 인격을 짓밟을 때 넌 침묵했어. 하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말 바보였어. 미쳤었나 봐. 정말 죽을 만큼 후회해. 다영이 회의실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후회는 이미 늦었어. 10분 다 됐네. 이제 가봐. 하준이 다급하게 다영의 뒤를 따라가며 매달렸습니다. 다영아, 제발. 엄마 변호는 안 해줘도 좋아. 그냥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할게. 다영이 문손잡이를 잡은 채 마지막으로 하준을 돌아봤습니다. 다영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이하준, 너 이 자리에 와서 지금까지 내 엄마 걱정, 내 걱정만 했지. 하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다영이 하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얼음 송곳 같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한 그 모욕적인 말들에 대해서는 왜 단 한마디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아? 하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단 한 번도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하준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고 악에 바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하는 거야? 이렇게 치사하고 더럽게. 다영이 그런 하준을 경멸이 아닌 연민에 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다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복수? 착각하지 마, 이하준. 나는 그냥 법을 따랐을 뿐이야. 그 법을 어기고 당신들 마음대로 행동한 건 너희 어머니고. 다영이 경멸의 눈빛으로 하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넌 변하지 않아. 아니, 변할 수가 없는 인간이야. 이제 진짜 끝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다영이 미련 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하준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무력하게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완벽한 끝이었습니다. 이하준의 마지막 간청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사라지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안은 숨막히는 정적과 엄숙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의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 그곳에 박정화가 수갑을 찬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진주 목걸이가 있던 자리에는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한때 오만함으로
빛나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모든 소음이 멎고 판사가 판결문을 펼쳐들며 장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박정화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정화가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부서져라 붙잡았습니다. 판사가 안경 너머로 정화를 내려다보며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를 실어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태영 상사 격리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년간 총 37회에 걸쳐 회사 자금 총 1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정화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법정안을 울렸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횡령한 공금을 아들의 명품 시계 구입, 외제, 차 리스 비용, 심지어 허위 명예를 위한 동문회 기부금 등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에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파렴치합니다. 방청석 뒤편에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하준이 터져나오는 흐느낌을 참으며 고개를 무릎 사이에 파묻었습니다. 또한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유령회사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정화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변호인을 바라봤지만 변호인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박정화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땅! 판사가 내리친 망치 소리가 정화의 남은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화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판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억울합니다. 법정 경위들이 즉시 정화에게 다가가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정화가 울부짖으며 방청석의 하준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하준아, 우리 아들, 엄마 좀 구해줘. 엄마 이대로 감옥 못 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 하준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멸과 조롱의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면서까지 마지막까지 뉘우침 없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아들, 내 새끼 잘 되라고 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야. 쾅, 법정 문이 닫히고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한 여자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교도소 앞은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다가온 호송차에서 헐렁한 수의를 입은 정화가 수갑을 찬 채 내렸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절망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언덕 위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다영과 명희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높고 차가운 교도소 철문 앞에 서자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놓아버린 듯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싫어. 나 여기 들어가기 싫어.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교도관이 정화를 달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화는 허공을 향해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하준아, 엄마 여기 두고 가면 어떡해. 하준아. 하지만 그곳에 하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화는 2명의 교도관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교도소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닫혔습니다. 쾅! 그 소리를 끝으로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명희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며 다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다영이 한참 동안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명희가 사랑스럽게 딸의 얼굴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동안 복수심으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다영의 표정이 어느새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딸, 지금 기분은 어때?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영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후련하게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시원해요.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처럼 정말 시원해요. 명희가 다영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복수는 다 잊고 우리 다영이 인생을 살아야지. 다영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 너무 많으셨죠? 명희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마. 억울한 일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 거. 엄마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교도소 담벼락과 달리 세상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다영이 명희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법무사 자격증 공부 제대로 도와드릴게요. 어머니의 두 번째 꿈, 이제 제가 이뤄드릴래요. 명희가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놀랐습니다. 어머나, 정말?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다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회계장부에서 비리를 단번에 찾아내시는 분이 누군데요?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세요. 명희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알면 아주 기절하겠네. 무시하던 고졸 아줌마가 법무사가 된다고 하면. 다영이 명희의 팔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 속도대로 살면 돼요. 명희가 딸을 보며 눈가에 맺힌 이슬을 닦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말이 맞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다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앞으로는 웃는 날만 가득할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두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뒤돌아본 언덕 위로 교도소는 이제 아주 작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두 사람이 나란히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교도소는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다영은 지난 모든 시간의 아픔을 털어내고 아이처럼 맑고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따스한 가을 햇살 속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완벽한 정의의 완성이자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고 모진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봄이 흐른 뒤 서울 강남의 번화가 한편에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상가 건물 1층 명의 법률 상담소라는 단정한 간판이 반짝이는 오늘 바로 개업일이었습니다. 간판 아래에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딸의 표정을 한 다영과 쑥스러우면서도 벅찬 미소를 띤 명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다영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간판 정말 예쁘게 잘 나왔어요. 글씨체도 따뜻하고요. 명희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을 몇 번이고 쓸어보며 말했습니다. 내 평생 내 이름 석자가 걸린 간판을 보게 될 날이 올 줄이야. 정말 꿈만 같구나. 그때 상담소 안쪽에서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 땀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박명의 법무사님, 모든 작업 완료했습니다. 법무사님이라는 호칭에 명희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명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이렇게 환해졌네요. 직원이 떠나고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상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크지 않았지만 깔끔한 책상과 의자,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이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재였습니다. 다영이 책장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 책들 전부 어머니 손때 묻은 책들이네요. 명희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민법 책 한 권을 꺼내 펼치며 말했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이 책들이랑 씨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다영이 그런 어머니의 옆에 가만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법무사 시험 합격자 명단에서 당신 이름 확인하시던 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명희가 책을 셔틀버스 닫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아직도. 다영이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온전히 어머니의 실력이고 노력이에요. 저는 옆에서 응원했을 뿐인걸요. 딸랑. 상담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상담자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기 여기가 법률 상담해주는 곳 맞나요? 명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제가 박명희 법무사입니다. 여성이 안심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터넷 보고 찾아왔어요. 서민들을 위해 무료 상담도 해주신다고. 명희가 여성을 푹신한 소파 의자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걱정 마시고 편하게 앉으세요. 무슨 일이든 괜찮으니. 다영이 조용히 일어나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따뜻한 커피 준비할게요. 명희가 여성과 마주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음 편히 어떤 일 때문에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이 깊은 한숨을 쉬며 그간의 서름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데 월급을 석 달이나 못 받았어요. 사장은 계속 다음 달 말만 하고. 명희가 여성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다영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내오며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어려운 법률 용어를 가장 쉬운 말로 풀어주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 어떤 유능한 변호사보다 더 위대해 보였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한결 편안해진 얼굴의 여성이 몇 번이고 허리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법무사님. 큰 힘이 됐어요. 명희가 문 밖까지 나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천만에요. 힘내시고 언제든 또 찾아오세요. 문이 닫히고 다영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으세요. 명희가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뭐가 멋있어. 그냥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다영이 그런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법으로 누군가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셨어요. 명희가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너처럼 변호사는 못 되지만 나도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지.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어쩌면 더 소중하고 대단한 일이에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시는 거잖아요. 다영의 말에 명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이 상담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어느새 명희의 법률 상담소 간판에 환한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명희가 그 간판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년 전 우리가 그 교도소 앞에 서 있을 때 누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니? 다영이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지. 서로를 믿었으니까.
두 사람은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저녁 가로등 불빛이 모녀의 행복한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명희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다영아, 엄마는 이제야 진짜 명예가 뭔지 알 것 같아. 다영이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엄마? 명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게 자기 삶을 당당하게 지켜내는 거. 그게 진짜 명예였어. 다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증명했잖아요. 명희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엄마 손잡아준 덕분이지. 다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랑 함께였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이 다시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뒤편에서 명희의 법률 상담소 간판이 마치 세상의 모든 약자들을 위한 등대처럼 희망찬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